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모신 게스트는 전주옥 씨 10년 전에 양강도 김정숙 군에서 살다가 탈북한 전주옥 씨인데 재밌는 얘기 들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재밌는 게 졸업식, 중학교 졸업식을 하고 다음날에 오빠랑 탈북을 했답니다. 그래서 왜 졸업식 다음날에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그냥 무작정 탈북이 아니고 완전 치밀하게 작전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그 태어난 고장 자체가 여기 사람들은 좀 생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숙 군이 뭐야? 예, 근데 그 양강도 해상 바로 밑에 옛날에 심파군인데 북한에서는 김형권 군도 있죠 거기에. 그렇죠. 김일성의 삼촌 이름도 붙여놓고 김형직 군도 있고. 김형직 아버지 이름도 붙여놓고. 김정숙 군, 옛날 지면 우리 통일되면 다 바꾸긴 해야 되겠는데 근데 김정숙 군이 된 이유가 김정숙이 여기서 무슨 지하 활동했다고 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예. 근데 뭐 원조 탈북자 원조 밀수를 했죠 김정숙이가 1900년 다 뒤따라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김정숙 따라서 압록강을 넘나드시며 이런 영화도 있어요 북한에 김정숙을 예, 그때 김정숙 군에서 활동했다 뭐 그게 그거죠, 다 싶어요. 나오죠. 그래서 압록강을 넘나드시는 분들이 특히 많은 시파에서 오신 전주옥 씨 서두가 길었습니다. 근데 왜 중학교 졸업한 다음 날에 탈북했어요? 그게 저희가 탈북을 했을 때 생존을 발각되지 않고 생존을 할 확률이 가장 높은 절호의 기회가 딱 그때에 있었습니다. 왜 좀 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압록강을 건너야 했어요. 저희가 살던 압록강은 상류 지역이라서 두만강과는 또 다르게 엄청 물살이 세요. 사람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될 사실 제가 수영을 해서 건넌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겨울에 얼었을 때 건너야 되는데 그래서 너도 나도 다 겨울에 건너요. 경비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밤에 총소리가 들려요. 그럼 또 누가 하나 갔구나.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총에 맞아 죽을까봐 못 가고 여름에는 물에 빠져 죽을까봐 못 가고 그 절호의 타이밍이 바로 3월달. 강이 얼었다가 녹을 때라서 아무도 강에 안 들어섭니다. 얼음이 둥둥 떠다. 그렇죠. 그래서 얼음이 막 꺼지고 밟으면 깨지고 그럴 타이밍에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질 때 오히려 우린 총을 피할 수 있는 그 1년에 한 10일 정도의 그 시기를 딱 정한 거죠. 그게 졸업식 한 다음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졸업을 하기 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럼 계속 찾거든요, 학교에서. 쟤 어디 갔냐, 뭐 중국 갔냐, 한국 갔냐. 그런데 졸업을 딱 하게 되면요, 구실이 생겨요. 학교를 졸업하고 몇 개월 정도 어디 함흥 고모댁에 놀러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몇 개월의 시간을 벌다가 그 이후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둘러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호의 찬스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그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다렸네. 탈북할 생각은 언제부터 했어요? 탈북을 할 생각은 제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는 시기로 정했고요. 한 2, 3년 전부터는 치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왜냐면 외삼촌 가족께서 이미 탈북을 해서 그때 자리를 잡으셨어요. 한국에?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삼촌과 이제 연락이 닿고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언젠가는 나도 갈 것이다 라고 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가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 뭐가 필요하고 이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기대는 졸업식 다음날. 네. 오빠랑 같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빠가 저를 그때로 정한 또 이유가 외가 조부모님을 모시고 계셨어요. 근데 탈북한 여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저희는 너무 잘 아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다 같이 가다가 노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은 남아서 할머니를 모시고 저 대신 이제 앞으로 미래를 딱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저랑 오빠가 더는 미룰 수가 없는 시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 그전엔 또 밥상머리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어린 아기들을 또 내보낼 수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로 딱 정한 거죠. 오빠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3년 차입니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들과 딸을 둘 다 보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외삼촌이 뭐 그렇죠. 줄을 댄다 해도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승화를 시킬까, 어디에 가치를 둘까라고 했을 때, 저희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름 뭐 일거동 출신이고 오빠는 또 약간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나름 수제 출신이었어요. 일거동 출신이에요? 네. 수제들이만 가는 학교. 부끄럽지만 네 그랬고 또 오빠는 막 전국 2등을 할 정도로 이렇게 조금 이름을 그래도 좀 났던 사람인지라 저희의 앞날을 앞으로 이곳에서 썩히는 거를 부모님께서 죽어도 그 꼴은 못 보겠다. 내 살아가는 자녀를 우리가 여기서 썩은 것만도 너무 억울한데 이렇게 소중하고 모든 자녀가 그렇겠지만 훌륭한 자녀를 이곳에서 똑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진 않다라고 저희를 계속 교육하셨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네. 가야 된다. 너희들은 분명히 밝은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엄청 깨신 부모님들이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다라는 걸 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는 더는 그 시기를 미룰 수는 없다 해서 배움의 길로 나가라. 이제 이것에서는 배울 수가 없다. 한국 가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네. 뭐 이게 뭐 좀 뭐랄까 그러면 유학형 탈북 그렇죠. 말로만 듣던. 그렇죠. 그래서 이 계획을 짜면서 너희는 주황당 간부들도 못 가는 유학을 이 시골에서 가는 거야.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그렇게.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맨날 아유 우리 아들 우리 손자는 저 외교관이 됐으면 좋겠다. 평양에는 그 외교관 대학에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뭐 유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도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저희는. 그럼에도 우리는 길이 있다. 너희는 주황당 간부도 못 가는 길을 간다. 네 그렇게. 가게 중학교 됐습니다. 졸업해서 이제 다 키웠으니까 가라. 대한민국의 받침이다 하고 보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삼수갑산 뭐 그 신파 이쪽은 그 출신 성분들이 안 좋은 옛날에 막 동양에서 쫓겨난 뭐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사는데 본인 집안도 뭐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이 상하긴 하지만 친가 쪽은 그쪽에서 오래 쭉 사셨던 토박이들이고요. 외할아버지랑 할머니는 평양 외무성에서 쭉 일을 하시다가 외할아버지의 사촌 동생께서 월남을 하셨어요. 그게 발각이 돼서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는 군사 때 문화부대 대장 전쟁 때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외무성에서 일하시다가 그게 좀 이렇게 빨간 딱지가 앉아서 저희 엄마가 3살 때 그래서 그 삼수갑산 그 신파로 평양 외교관의 자식이었다가 쫓겨온 거네. 네, 약간 마음이 있어서인지 계속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유 우리 손자는 외교관이 됐으면 좋겠다. 비행기 한번 탔으면 니네 때문에 비행기 한번 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들이랑 다 모시고 왔어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오고 1년 뒤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병이 생겨서 돌아가셨고, 네, 엄마는 저희가 오고 3년 뒤에 그래서 네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희로 인해서 비행기를 타고 싶다는 꿈을 이뤄드리려고 나중에 엄마랑 해외 여행을 다 같이 또 갔다 오기도 하고. 꿈을 이뤘구나. 그러니까 이게 국경 옆에 살아도 다 그렇게 무지몽매한 건 아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농담 삼아서 이제 뭐 탈북의 원조는 김정숙이다 했는데, 근데 그쪽 국경 사람들은 알만한 건 알잖아요. 뭐 김정은이가 뭐 어떤 집안이 어떻고 뭐 그런 거 다 알잖아요. 사실 다 압니다. 네, 뭐 유행어 중에 하나가 뭐 김일성 때는 빨치 산줄기가 가장 힘이 있었잖아요. 빨치 산줄기. 김정일 때는 백두 산줄기. 김정은 때는 한라산 줄기. 한라산 줄기라고 하는 데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탈북자 가족들이 그곳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니까 현재 가장 힘 있는, 능력 있는 권력이기도 하고, 또 하나 비꼬는 거는 김정은 니네도 가족이 남한에서 다 이렇게 됐잖아. 탈북의 원조는 니네야. 라는 걸 제가 있을 때부터 약간 저희끼리 애들끼리 이렇게 서건서건 공공연하게 한라산 줄기는 다 위에서부터 된 거야. 한라산 줄기 원조는 김정은이다. 원조는 김정은이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뒤에서 이렇게 수박씩 그거? 가득 했습니다. 그게 탈북이 2013년도로 그렇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김정은 집권해서 1년밖에 안 됐을 안 됐죠. 텐데 다 합니다. 왜냐면 북한 탈북 가족들이 다 전화로 얘기해줘요. 고용이가 어떻고, 묘지가 제주도에 있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어이구. 어쨌든
심파군이 김정숙 군 된 다음에 혁명의 군이 됐네 진짜. 그렇죠. 혁명적으로 다 알고 계시네. 자, 근데 궁금한 거는 자 이제 디데이 정해서 졸업장 딱 받아갖고 오빠랑 탈북을 딱 하는데 얼음물이 둥둥 떠 그렇죠. 간다고 했는데 네. 그 강 건너는 과정도 참 뭐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맞아요. 뭐 빠져 죽을 뻔했던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아, 있죠. 음. 사실 빠져 죽기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다행히 그래도 얼음이 저희가 폴짝 뛰어넘을 그걸 넘는 정도의 얼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폴짝 퐁당퐁당 뛰어서 넘어갈 수는 있었고 여기서 약간 바보같이 저희 오빠랑 제가 둘 다 얼마나 바보 같았냐면요. 제가 떠날 때 저랑 오빠가 이렇게 집을 떠나자라고 했을 때 제 속마음은 오빠가 머리가 워낙 아까우니까 전국에서 정말 2등 전국에서 했다고. 그 물리로는 2등을 했던 사람이니까 빨리 저 사람이 한국 가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내가 돕겠다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저의 삶도 있지만 그런 심정이 강했고요. 오빠의 입장에서는 네가 그렇게 원하는 자유, 그 자유롭게 사는 삶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목숨 바쳐서 네가 갈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이 마음으로 길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어느이가 내가 너를 위해서 아주 좋지 이게.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강에 딱 들어서니까 갑자기 오빠가 그 제일 중요한 돈뭉탱이랑 전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전화를 해야 되니까 전화랑 짐을 다 저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왜 짐을 다 내가 주고 이 강을 건너라고 살짝 뭐지? 지 혼자 살겠다고?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자 이제부터 뒤도 돌아보지 말고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나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고. 우리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 오빠가 내가 사실 여기 따라 나선 건 너를 안전하게 가게 하기 위함이다. 난안 간다 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 군인들이 만약 쫓아오면 내가 다 몸으로 막으면서 그러니까 너 먼저 가라. 죽던 살던 그 어떤 소리가 나도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 와 이게 진짜 머리가 새타해지더라고요. 아니 오빠는 또 나름대로 생각이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지는 목숨을 걸은 거예요, 거기.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고 살고 만약 내가 그렇게 오빠의 목숨을 대가로 살았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래서 막 그 긴박한 강 위에 서서 들키면 안 되는데 둘이 바보야 그러지 말자고 우리 같이 가야 된다고 5분 넘게 서로 막 이렇게 피 터지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둘이 손잡고 울면서 그래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아 근데 막 그러면서 또 감동스럽기도 한데 너무 이게 내 말이 오빠한테 안 먹히니까 이미 그렇게 각오를 한 사람이라 이게 말이 안 들어먹으니까 막 속상하기도 하고 아니 내가 그렇게 살아서 무슨 삶을 살겠냐고 막 오빠는 야 이 바보야 나는 너를 지금 도강시키려고 이 자리에 온 거야 막 그러다가 그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고 같이 막 뛰었는데 진짜 물이 어디까지 와요? 물이 이게 그때 날씨를 보시면 얼음이 낮에 따뜻하니까 녹아요. 그럼 얼음 위로 그게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겨울이면 밤이면 다시 얼어요. 그 위에 또 물이 흘러요. 해서 밟으면 팍팍 빠지는 그런 얼음. 그래서 탁 밟았는데 물이 발밑으로 쫙 들어오는데 그래도 바닥이 밟히긴 하더라고요. 얼음이 단단한 얼음이. 물 뭐 깨서 그 물 밑에 뭐 해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탁 밟았을 때 와자자작 무너지는데 밑으로는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래도 완전 밑에 얼음은 아직은 단단한 상태. 그래서 막 빡빡빡빡 이런 소리 크면서 소리는 그런 소리가 소리고요. 크니까 오빠가 동생 먼저 뛰게 그러니까요. 하고 내가 네. 뒤에서 살피다가 따라가겠다 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한 그렇게 바보 같지만 근데 이게 성공했으니 하는 말인데 그때 내가 언제 이제 살면서 죽음으로써 나를 지켜줄 그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내가 평생에 그래서 평생 오빠한테 고마움이자 빚이자 정말 마음에 안고 살아야 될 그런 아주 값진 기억인 것 같아요. 지금도 오빠가 그렇게 잘해줘요? 네, 뭐 엊그저께 어린이날이라고 2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 예. 자, 근데 이제 웃으며 얘기하지만 웃으며 얘기할 수 없는 사연이긴 한데. 네. 자, 그런데 그 집에서 일단 외삼촌이 그렇죠. 다 코스 다 만들어 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외삼촌께서 도강까지는 니네 힘으로 해라.
그러고 도강에서 중국까지 무사히 도착만 하면 내가 그때부터는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해서 도강까지가 문제였어요. 근데 도강이라는 게 그때 김정은이 정권을 잡아서 김정은이 되게 그런 교활한 수법을 잘 쓰는 지략가. 어떤 수법? 옛날에는 말이죠. 도강을 하기 위해서는 군인한테 돈을 좀 어느 정도 주면 그 군인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을 내가 먹고 얘를 넘겨주는 게 참 괜찮다라고 해서 돈을 좀 어느 정도 도강비를 주면 군인이 넘겨줬는데 김정은이 그 다음부터 이게 술법을 바꿔서 도강을 할 때 그 도강비도 니네가 받아서 가지고 이 사람을 밀고를 하면 너에게 포상을 주겠다. 옛날에 제가 유튜브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 다음부터 아무리 큰 돈을 주면 줄수록 이 사람한테는 큰 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강비를 주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짓. 그 믿을 놈이 없이 만들어 놓은 거지. 아무도 믿을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근데 그 도강비가 그러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 돈을 사실 만들기도 쉽지도 않았고 그 돈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깡도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쭉 자랐기 때문에 얘네가 어느 순간에 어느 타이밍에서 조는지도 다 알아요. 그 건너편이 어디예요? 중국 장백입니다. 장백시가 아니고 장백 13도구. 13도구. 네, 네. 거기는 13도구는 좀 큰데요? 그래, 나름 큰데요. 네. 그래서 건너가서 전화하니까 사람이 나왔어요? 바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도 그게 막 계속 뭐 아무 때나 와서 대기할 왜냐하면 그게 뭐 5분 이상 주차하면 변방대가 와서 막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너가서 성공했어요라고 전화를 하면 그때에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아우 3월 북한의 3월 영하 10도는 될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그게 얼어앉은 게 다행이에요. 3시간, 4시간을 기다리는데 막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얼마나 이게 몸이 얼었냐면요. 저희가 전화를 했으니까 외삼촌이 이제 막 언제쯤 출발한다고 전화를 했으면 전화를 떼르링 울리면 이거 눌러야 되는데 이게 안 가. 이게 중요한 전화인데 전화를 못 눌러요. 손이 얼어서. 이게 몸이 얼어서 이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이게.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나와서 살았습니다. 네. 근데 진짜 남들이 들으면 또 그런 고생을 하긴 했지만은 중국에서 고생 없이 일주일 만에 방콕까지 들어간다는 게 이게 사실은 보통 직행도 보통 직행이 그렇죠. 그래서 초특급 맞아요. 직행인데 그래서 방콕에 일주일 만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 여러 명이 있을 거죠. 그래서 우린 사실 일주일 전까지 북한에 있었다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막 한두 달 만에 온 사람도 우리는 빠른 사람이다 했는데. 네. 근데 약간 또 그때 또 재밌는 얘기가 저희가 3월에 넘었잖아요. 거기는 아직 백두산 밑이랑 영하라 겨울이라고요, 사실.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서 차를 타고 하루 종일 달을려서 내려오니까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니까 개나리꽃이 폈더라고. 그래서 패딩을 다 벗고 개나리꽃이 버스 옆 앞으로 개나리꽃이 지나가서 와 봄이네. 하루 종일 또 막 달려오니까 반팔을 입고 다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도 코트를 벗고 반팔을 입었어요. 또 하루 종일 달려오니까 거기는 세상에 바나나가 자라대요. 나시를 입고 파인애플 막 먹고. 그래서 3박 4일 만에 사계절을 경험하는 아주 경이로운. 그것도 아주 특이한 경험이. 네. 떠날 때 그 형제가 자매가 2명. 그렇죠. 오빠랑 저 두 그럼 명이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갑니다 하고 큰절하고 나왔어요? 큰절하고 나왔죠.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철저하게 전략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탈북 시간이 뭐 예를 들어 도강 시간이 9시예요. 근데 도강 장소가 심지어 집 앞이에요. 근데 집에서 8시 반에 땡하고 아빠 엄마 이렇게 막 나하고 나와서 아주 그 평정심을 유지해서 강을 건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진행이 되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미리 나오자 집을. 그래서 점심에 미리 엄마가 진주성찬을 차려주셔서 저희도 옷을 이쁘게 깨끗하게 차려입고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열심히 가서 공부를 하고 털을 닦아 놓을 거니까 건강하게 살아서 만납시다 하고 큰절을 들었죠. 아빠 엄마는 그때까지는 안 오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들을 유학 보내는 사람들이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가서 꼭 한국 네, 가서 그래서 먹어라. 또 우리도 유학 가는 애들이니까 주황당 애들도 못 가는. 중앙당 애들도 못 가는 서울에 유학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마인드셋을 하면서 그냥 마음을 서로 누르고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고 아주 그 만찬을 정말 즐겁게 나눴어요. 사실 부모님 속도 이제 보내면 가다가 잡히겠는지 말겠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하는데 모든 걸 내놨죠. 그래서 그 부모님 앞에 그때 그러니까 전에 다짐을 했어요. 제 나이 이제 막 18, 19 되니까 이제 아직 19, 18 때에 내가 이곳에서 그러니까 아빠 엄마의 삶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값없는 삶을 평생 사는 그런 세상에서 원망스럽게 살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에 가다가 도전하다가 죽는 그 죽음이 이곳에서 사는 것보다는 더 가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탈북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부모님께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도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마음을 오케이라고 해주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다 지금 부모님들이 왔으니까 이렇게 사실 심플하게 그래요. 얘기하지 네. 가족 있으면 이런 얘기도 못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방콕에 들어간 다음에 집에다 전화해봤어요? 했죠. 그랬더니 네. 막 만세 부르지 않나요? 만세부르. 그러니까 저 방콕에서 집에 직접 할 수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하나원에서 딱 나오는 날에 바로 그러니까 집에 전화를 했죠. 근데 이미 전화는 외삼촌 통해 외삼촌을 통해서 저희가 뭐 잘 도착했고 어디까지 왔다를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재밌는 게 그래서 왔으면 야 그래 니네 잘 뭐 왔냐 목소리 들어서 반갑다라고 아빠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더 웃긴 건 아빠가 거기서 야 니네 그 우리 봤던 찬란한 뉴스 마지막 화 봤냐? 아빠가 첫 번째? 그 한국 드라마 많이 봤겠네. 저희는 많이 봤어요. 우리 그 얘기 드라마 얘기 좀 나중에 또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시간이 이번에 좀 많이 흘러가가지고 그래서 이번 그 탈북 얘기는 아마 지금쯤으로 지금 마무리돼야 될 것 네. 같은데 결국 그 아버지 그 북에 있었으면 아버지가 뭐 하셨어요? 아빠는 그 유벌 사업소라고 하죠. 뗏목. 뗏목을 아직도 북한은 강을 통해서 뗏목을 나르니까 유벌 사업소의 검척원이라고 얼마나 많은 그 뗏목이 이동이 됐느냐를 검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는 거는 이 전주옥 씨가 북한에 그냥 살았으면 유벌 회사 통계원 정도는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진짜 서울로 목숨 걸고 와서 유학을 와서 이제는 뭐 웹툰 회사도 차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좋은 대학도 네.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참 훌륭한 성공한 탈북이고 가장 모범적이고 북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자기 인생을 개척한 사례 중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김정숙 군이 어떤 곳인지 한국 사람들은 잘 생소하단 말이죠. 근데 해산 밑에 있다. 뭐 대충 지역은 그렇게 하고. 근데 김정숙 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으면 뭐 어떤 특혜 같은 거 있어요? 딱히는 없습니다. 없고 어. 약간 좀 독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김정숙이 혁명 활동을 하던 그 시대 어찌 보면 일제 시대의 모습 그대로를 다 원상 복구해서 그대로 그 지역 전체가 다 혁명 사적지인 거예요. 사적지인데 그러면 영화 세트상처럼 1930년 그렇죠.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 친구 집도 그 1930년 이전에 그 집인데 안에 들어가면 그 현대적인 다 그런 테마파크인 거죠. 그래서 막 나루터도 그대로 있고 오히려 그 방해되겠네. 방해가 됩니다. 리모델링을 절대 할 수 없고요. 만약 그 외관에 흠집이 나면 계속해서 이걸 사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쫓겨나요. 지지타 보기는 진짜. 아니 이름까지 하사했으면 그럼 배급이라도 그럼 제대로 좀 배급 저는 약간 이 배급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저희 엄마가 하는 얘기가 너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배급의 배자도 모르는데 왜 자꾸 배급 얘기를 하냐고. 배급은 그러네.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전형적인 장마당 세대. 그렇죠. 네. 그러면 김정숙 군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러면 배급도 안 받으면? 김정숙 군의 그 지리적인 위치와 역사를 봤을 때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김정숙이 압록강을 넘나들며 했던 밀수처럼 사람들의 80~90%가 밀수를 합니다. 거기가? 그렇죠. 해산은 워낙 경계가 심하니까. 심하니까 여기가 오히려 좀 더 움직이기가 좋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좋은 이유가 모든 물자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김정수군으로 장진강이 쭉 내려오거든요. 압록강하고 네, 장진강. 그래서 압록강과 장진강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장진강 골짜기에서 나오는 모든 자원이 다 여기로 와요. 김정수군. 김정수군으로. 그러면 그 아버지가 일하는 떼목에 밀수 물품들이 엄청나게 뗏목 위에 보면 뭐 자철에는 잣이 이따만큼씩 있고 뭐 타고철이 이만큼씩 있고 약초 해서 아빠가 그 떼를 다 받는 사람이 저희 아빠잖아요. 아빠의 직업이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인기 있는 직업이었어요. 그 떼를 받는 게 아니고 사실 물품을 받는 거죠. 저희도 한턱 탄탄히 챙기고 또 근데 막 단속이 뜨잖아요. 단속이 뜨면 그 물품 그 자루 위에 밧줄을 칭칭 감아서 뗏목 밑으로 이렇게 떨궈 넣었다가 또 단속이 다 없어지면 다시 끌어올리고 네 그렇게 떼목공이 엄청 힘든 직업인 줄 알았는데 또 한편으로 한 쏠쏠하게 인기가 좋은 직업이긴 하네. 그러면 주요 밀수하는 품목들이 어떻게 돼요 아까? 그래서 그냥 나오는 건 일단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큰 돈을 챙길 수 있고 매해 새롭게 생산되는 게 잣입니다. 잣 그리고 파고철 그리고 약간 주요 금속들인 귀금속들인 동. 네, 알루미늄 이런 거 비롯해서 여름에는 뭐 삼지구엽초, 새신, 고사리, 고비, 깨암, 도토리 다 밀수해요. 다 가져갑니다. 뭐 겨울에는 꿩, 들꿩, 산짐승, 토끼, 노루 다 가져가요. 다 김정수군에 모였다가 밤에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면 본인도 해봤어요 밀수? 저는 뭐 사실 뭐 힘이 닿는 뭐 8살 때 뭐 밥솥 하나 나눌 수 있으면 힘이 제가 닿는 데까지 더 왔고요. 그래서 저 밀수꾼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밀수를 하거나 밀수에 가담을 한 사람. 김정수군은 그냥 밀수로 그러니까 아까 김정숙이 타고 갔던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나루토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김정숙이 했다는 게 뭐냐면 그 해산 쪽에서 이제처럼 뭐 피복, 식량 구에다가 몰래 밤에 중국 넘어서 뭐 유역대 보냈다 뭐 이런 건데 딱 김정숙이 하다가 몰래 모았다가 그런 보내는 거죠. 거, 중국에 그런 보내는 거죠. 거. 네. 그럼 뭐 김정숙 이름 잘 지었네 그러고 보면. 그래서 이름 따라가는 거죠. 그럼 아까 장마당 세대 배급 한 번 못 받아봤다고 그렇죠. 했는데 그러면 그 8살 때부터 도왔는데 자기 먹거리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는데 애들은 그럼 뭘 도와요? 거기 가면? 애들은 아침 첫 시간이면 가장 정중한 학교 가는 세타얀 칠부에 치마에 교복에 넥타이 휘장 배지 달고 장마당을 갑니다. 책가방 메고. 왜냐면 가장 정중하고 깨끗하게 입어야 등교하는 학생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장마당에 가서 미리 그 전날에 가서 준비해 놨거나 그 근처에 뭐 대꼬들 집이 있잖아요. 그 장마당 그 물건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집에 가서 파고철 그날 물동이 된다고 하는데 뭐 넘길 물건들 파고철을 책가방 밑에 깔고 그 위에 책을 넣고 해서 만약 군인이 뭐야 했을 때 탁 열었을 때 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메고 한 1시간씩 걸어서 그걸 모으는 집들이 있어요. 돈주 집들인데 그 돈주 집들 물동을 모으는 집들에 아침 등교하기 전에 가서 배달을 해서 그 배달비를 챙기고 배달비를 챙겨서 학교로 가는 거죠. 한 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거기 가면 선생님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직장하는 뭐 직장인도 있고. 그 우리 일반 누가 있고 선생님도 그렇죠. 그래서 저리 웃기지 않은 상황이에요. 전혀요. 그들의 왜냐면 아주 생활력 있고 아주 야무진 학생. 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들의 출근룩이자 밀수룩은 정중한 옷차림. 학교 끝나면 또 가서 학교 끝나면 시장에 가요. 시장에 가서 아까 받은 돈 가지고 그렇죠. 물건을 또 사서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또 절반은 또 학교하는 학생처럼 또 들고 네, 막 도시락에 막 넣기도 하고. 이거 일제시기 김정숙이 했다는 지하공장하고 지하공. 그럼 선생들도 그런 거 잘해요? 선생님들도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서 뭐 어느 정도 과제를 줘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부모가 학교에 돈을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이나 했지 이제는 학교에서 좀 자르라고 해 뭐 어쩌겠어 이러거든요. 학교에 이제는 돈을 그렇게 막 갖다 대지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출근할 때 자전거 뒤에
뭐 싣고 가서 네네 나가줘야 교수한 밑에 뭐 철판이라도 깔아가지고 와서 팔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뭐 선생들은 잡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우 정말 이거는 제가 막 보기 안쓰럽기도 하고 좀 우픈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중학교에 다녔잖아요. 그래서 일중학교에서는 그래도 이과 과목 선생님들이 가장 그 권위 있고 존엄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잠깐만 말그릇이 미안한데 네. 이 시청자분들이 일중학교가 뭔지 몰라요. 아 근데 이게 일중학교라고 하면 그냥 일반 중학교 있고 거기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을 뽑은 특수학교가 그때 옛날에 그쵸. 군마다 일중학교인데 네, 네. 대학도 가도 일중학교에서만 가죠. 그러니까 수제 그렇죠.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네, 네. 일반 중학교 애들은 대학도 못 가요. 이때는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머리가 좋았다는 거죠. 일중학교 갔다는 거는. 네, 네, 근데 그렇죠. 거기 선생들이면 또 일반 중학교 선생들보다 그 군에 하나밖에 없는 학교이기 그렇죠. 때문에 엄청나게 또 그렇죠. 뭐랄까 좀 높이 보는 위치죠. 일단은 뭐 에이스들만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중학교 선생님의 이름만 대도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았어요. 아, 일중학교 어느 선생님, 일중학교에 뭐 어느 선생님 이렇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일중학교가 공부를 시키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히 이과 과목 선생님들은 가장 권위 있는 선생님들이고, 뭐 그 어디 가도 그 선생님들 이름은 다 누구나 아는 선생님이거든요. 약간 우리말로 국회의원 누구, 유명한 국회의원처럼. 그런 우리의 그 물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 정말 안쓰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물리 선생, 어느 날 학교 있는데 막 종을 쳐서 막 그 공개 재판한다고 다 애들이 너 뭐 이라는 거예요? 수업도 안 하고. 그래서 운동장에 나갔더니 한 10몇 명을 이렇게 뭐 재판을 하는데 맨 끝에 약간 다리 짤록짤록 하시면서 나디그 선생님이 들어오셔. 우리 물리 선생님이. 재판을 받으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일 고지식해 보이는 제일 선생님. 고지식하고 제일 존경을 받고 그랬던 분이 학생들 앞에서 이제 죄인이 돼서 공개 재판을 하러 들어오셔서, 뒤에서 호박식 간가요? 뭐예요 그렇게? 사실은 이게 근데 어쩔 수는 없었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동 밀수하는데 그 동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기계에서 나오는 모든 동은 다 뜯어가고 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땅을 파서 까벨선이라고 하잖아요. 전화선에 그 피복을 벗겨서 안에 실처럼 생긴 동선을 그거를 잘라서 장마당에 갖다 판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산 사람이 우리 물리 선생님 아내분이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 갖다가 밀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리 선생님이 이걸 몰랐을 수는 없는데 먹고 본인이 한 건 살려니까 아니니까. 네, 이거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고 이 책임을 져서 물리 선생님이 거기 학생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2년형을 받으셨어요. 전화선 끄는 건 좀 심각한 범죄인데 그래도 2년이면 적게 받은 거네. 그래도 일중학교 선생님이었다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몇 년씩 받았는데 네. 선생님은 2년밖에 안 받은 거죠. 그러면 이게 근데 또 밀수도 보면 그 도시에서 이 돈 많이 번 뭐 돈주들 몇 명씩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있겠죠 그게. 한 큰 손이 4-5명 정도. 그래서 이렇게 잔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작은 집들이 있는데 이 집들이 감당 못하는 큰 것들은 엄청 큰 집들에 사는데, 일단 그런 집들은 우리 지역에 한 3집이 있었어요. 크게. 그 최종 정점에 있고 그렇죠. 피라미드식으로 또 그렇죠. 중간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 제일 새끼들은 네, 새끼들이 다 등짐으로 나를. 그래서 그런 집들은 근데 엄청 커요. 일단 집이 부지가 되게 크고 약간 좀 살짝 떨어져 있어. 완전 시내 중심보다는 강 옆이라던가 살짝 떨어진 그쪽에 있는데 담장이 엄청 높아서 저희가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담장이 엄청 두꺼워서 뭐 소리도 안 들리는데 항상 군견이 짖는 소리가 군견 키우게 안에서 군견이 짖고 네, 그리고 밤만 좀 어두워만지면 그 담장 옆으로 사람이 지나가면 경보기가 막 경보기도 설치했어. 경보기도 설치하고 항상 그 안에서는 그 전동기 브르릉 이거 그 전 발전기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맨날 그 비싼 기름으로 발전기를 해서 맨날 TV 보고 그랬던 기억이 그런 있고. 집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죠. 어떻게 살아요? 친구 집이 그런데 일단 느낌은 중국 느낌인가? 중국의 약간 졸부집 느낌인가? 들어가 보면 약간 근데 가전들 하나하나는 또 중국 것도 아니고 한국 것들. 그래서 약간 은근 그런 걸 어필해요. 이거는 한국 TV야. 이거 삼성 거잖아. 이건 LG 노트북이야. 이런 식으로. 로고를 그냥 붙어 있어요? 아니요, 그 로고는 이렇게 딱
띄어. 아, 로고를 다 띄워놓고. 네, 딱 띄고, 네. 그러고, 아, 이거 삼성 거다. 뭐, 그러고 막 노트북, 뭐 어디 LG 노트북. 밥솥 사실 못 쓰거든요. 근데 전기가, 전기가 220 전기가 이게 안 들어오니까. 근데 뭐, 한국 밥솥. 뭐. 그 장식용이구나. 다 장식이거든요. TV는 발전기로 볼 수 있지 않나? 또 발전기로 다 봐요. 노트북은 보겠지. 노트북도 보고. 저 TV는 못 볼 거야. 못 보고. 노트북은 네, 그래서. 아무리 부자래도.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은근 어필하고 또 약간 기억나는 게 주방, 그러니까 부엌이라고 하죠. 부엌 전부를 다 타일로 이렇게 쫙 붙이고 세탁기가 있었는데 세탁기를 어떻게 쓰냐니까 세탁기 위로 물을 이렇게 계속 부어 넣어서 세탁기를 돌리고 사람이 노리는 거야? 여기 빨래통이구만.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게 저게 된다고 했고 냉장고가 있었는데 냉장고는 책꽂이를 쓰는 전기 없으니. 근데 있을 그 있어야 또 부자로 그렇죠. 인정해주니까. 인정을 해주니까 근데 하는 얘기가 이게 작동은 다 된다. 전기가 없으면 어쩔까. 네, 그랬던 기억이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중국 발전기 돌려봤자 그렇게 그렇죠. 노트북이나 소소하게나 보지. 조명 못 정도 보니까. 해결하고. 그러면 자 그 부자들은 그렇게 산다 치고 이제 새끼 등짐 나르는 집은 그래도 먹고 살만해요 그거? 뭐 집에 TV 뭘 봤어요? 저희는 그 LG 로고 이렇게 없는. 아하. 근데 저도 노트북도 있긴 했어요. 하긴 아버지가 그거 네. 아버지가 잘 살았다 했지. 네. 근데 정말 힘들게 사는 집은 정말 힘들게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지금도 와서도 계속 하는 얘기가, 아이 그때 엄마가 있을 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안 받고 오길 잘했다. 엄마가 탈북할 때 그냥 다 네, 그냥 다 두고 왔는데 안 받고 오길 잘했다. 돈이 된 다음에 가서 막 갚으라. 네, 그랬던. 그러면 그 밀수가 요즘에 다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자시랑 뭐 그렇죠. 해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말하는 시점이 한 2010년, 13년 뭐 그렇죠. 이때쯤인데 지금은 자시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동도. 그렇죠. 이제는 뭐 동이 뭐 없어요. 맨날 나오겠어? 없어요. 그럼 네. 뭘 먹고 살아요, 밀수? 뭐. 이게 약간 좀 어두운 면이자 사실상 불편한 진실이기도 한데 지금은 그래서 적게 움직여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확천금의 밀수를 다들 한다고 해요. 그게 약밖에 없어요. 요즘 약 밀수를 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딱 1년에 한 번을 움직여서 1년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나오는 게 그 약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또 북한에서 그렇게 많이 생산해서 뭐 거의 국가가 한다고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그거를 다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북한산 또 약이 또 들어온다고. 저쪽에서는 먹고 살자고 길을 쓰고 또 내보내고. 아 이거 참. 네. 그거 어떻게 막을 수 또 있는 뭐 방법도 저희는 없고. 네, 좀 재미난 이게 번외 얘기인데 학교 때 학생들 다 해요. 이거 네. 2013년 그때? 네, 지금은 네. 더 말할 것도 없고.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거 비싸지 않나? 학생들 어떻게 하지? 그때 그러니까 한 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알이 1g이에요. 그래서 1g을 중국 비로 1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근데 돈 있는 애들은 사실 뭐 별게 아니니까 해봤어요? 안 해봤습니다. 아 그래? 네. 안 해본 게 다행이지.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저희 집에서 그 정도 돈을 우리한테 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럼 애들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장사 다니면 그렇죠. 애들도 중국 돈 만지겠네? 아이 얘들도 용돈을 중국 돈 1원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껌을 사러 가고 해바라기 한 컵 사러 갈 때도 중국 돈 1원 엄마가 주면 기가 막히게 좋아하고 국돈을 주면 에이 이래요. 가서 그러면 중국 돈 가지고 가서 껌 1원보다 더 싸지 않나? 그렇죠, 싸죠. 그래서 1원을 주면 껌을 몇 개 살 수 있고 또는 국돈으로 또 이렇게 잔돈은 잔돈을 환산. 북한 돈은 잔돈으로 취급되는 거야. 잔돈이죠. 왜냐면 이 돈대라는 게 돈대라고 하는데 환율이 너무 올라가서 오늘은 1,300대였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1,000대야 아마. 또 이런 1,500대요. 막 오전이 다르고 오후가 다르니까 북한 이게 돈은 못 믿겠다. 종이장이죠. 네. 그렇게 그 밀수를 하면 근데 지금 이제 날라서 쌓아두는 것만 했는데 밤에 또 움직여서 넘겨주는 사람들은 또 있을 거 있죠.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3인이 국경을 넘는 거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들어온 이후로 3인이 국경을 넘어다니기는 정말 힘들어졌어요. 군인들이 그 국경을 좀 지키려고 하고 있고 또 본인들이 그 영역을 가져야 그만큼의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집에서 물똥을 막 이렇게 모아서 한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집에 그냥 꽉 채워 넣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게 다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보이지던이랑 그러니까 저희 집이 망집이었는데 보이지던의 망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린 보이지던의 물똥을 맑고 주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보이지더니 야 이거 오늘 저녁 널긴데 좀 이렇게 좀 네, 집에다 네. 좀 2톤 좀 싸두고 있어라. 네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보이지던한테 자 우리 내일까지면 한 2톤이 모일 것 같아. 되지? 하면 보이지던에 알았어. 내가 대방한테 연락해 볼게. 해서 오늘 10시 애들 읽어볼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병들이 한 7명이 와서 한 마대가 한 300 한 이따만한 마대가 한 많이 나갈 땐 100마대 정도 막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보이지더한테 물건 갖다 주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보이지더는 날라주고. 네네. 그래서 군인들이 중국 차가 거기 와 있어요. 저기 중국 쪽에. 그러면 군인들이 강으로 해서 다 매서 차에까지 실어주고 또 앞에 눈이 있으면 차가 못 가면 군인들이 뒤에서 차를 이렇게 밀어. 차가 부르릉 떠나면 보이지더니 그래서 돈을 받아오는 거죠. 돈이랑 걔네가 항상 간식을 좀 줘요. 막 오리발쪽, 소세지 막 이런 거 막 오리목대 이런 거 주면 우리 한 달치 이제 벌어놨으니까. 그렇죠. 돈 먹고 그때 막 피주, 중국 맥주 막 이런 거 가져오고. 근데 탈북할 때 넘어왔을 때 근데 아무리 가령 자식이 갑자기 둘이 사라졌어. 그죠. 몇 달은 버티겠는데. 그렇죠. 근데 뭐 가족이 피해보지 않아요 그런 거? 그게 저희로서는 가장 큰 문제이자 해결을 반드시 하고 가야 될 문제거든요. 특히 탈북자의 가족의 생사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건 처분대로 갈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안 건드리려면 그냥 죽었다. 그러니까 죽음이 확인이 되면 죽은 사람을 괴롭히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죽음을 꾸몄죠. 부모님들이 다 죽었다고? 뭘로 죽었어? 그래서 제가 딱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날에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부터 나는 졸업하면 함흥 고모집에 몇 개월 놀러 갔다 올 거야 라는 소문을 냈어요 일단. 그래서 그날 점심을 도강하는 날 점심을 먹고 가방을 메고 우리 고모집에 함흥 가려고 지금 나간다 해서 사람들이 니네 챙겨 입고 어디 가니? 하면 저 고모집에 놀러 갔다 오려고 차 타러 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도강을 했고 저희가 3월인데 한 7월쯤 되니까 자꾸 보이지더니 와서 애들은 소식이 있어? 왜 안 와? 이제는 노동부에서 찾지 않나?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가 그때 계획했던 게 7월 달쯤에 무조건 홍수가 나요. 한 번은. 그래서 홍수가 나는 날 걔네가 오다가 물에 빠진 걸로 하는데 여기에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증인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서 홍수가 나서 떠나간 애가 어떻게 시체가 있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저희 동네에서 아까운 일고등 다니던 수재 자녀 남매가 통째로 죽었다. 전국구 2등 했던 오빠와 네, 그래서 수재 여동생이 우리 동네 옆 동네 장례도 막 치르고 다 소문이 났어요. 다 소문이 나서 막 사람들이 다 강에 나와서 혹시 걔네 시체를 찾을까 해가지고 다 그것도 나와서 믿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부모님은 안전할 수 있게 그럼 하고 왔습니다. 그쪽에 죽은 걸로 처리했으면 한국에 딱 왔을 때 새 생명을 얻은 거죠. 혹시 동네 사람이 나중에 오지 않았어요? 아이, 죽은 기 왜 살아왔나 이러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대학교를 가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려서 대학교를 가려고 대안학교에 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한 첫날 제가 이렇게 교실로 딱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좀 있다가 어떤 친구가 이렇게 또 따박따박 문 열고 탁 들어오더니 이 친구가 무슨 귀신을 본 것 마냥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도 뭔지 모르겠는데 쟤 낯이고 그래서 생각했죠. 쟤는 나를 알고 나도 쟤를 안다. 근데 누굴까? 서로 그런데 제가 분명히 나보다 더 놀란 것 같아. 그러더니 얘가 덜덜덜덜 이래. 그래서 내가 그냥 무의식 중에 너? 누구 하니까 맞대요. 그래서 얘가 혼비백산에서 막 나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얘랑 저랑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저는 1고등에 갔으니까 초등학교 때 같은 시간을 보내내고 얘는 그러고 탈북을 해서 여기에 와서 쭉 살았어요. 살면서 그 남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랑 연락을 한 거예요. 가족. 네, 북한의 가족이랑 연락을 하다가 저희의 사망 소식을 그 가족들이 듣고 왜냐면 주옥이네 형제는 다 빠져 다 죽어요. 왜냐면 그 고장에서 정말 공부 잘해서 남매가 이쁘게 1고등 다니던 애들이었거든요. 얘네가 글쎄 죽었댄다 네 친구 주옥이 막 이러니까 얘가 거기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놀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제 친구가 죽어서 너무 슬퍼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좀 있는데 얘가 막 귀신같이 앞에 있으니까 얘는 진짜 귀신 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잘 지내요? 잘 지냅니다. 곧 결혼합니다. 결혼 축하한다. 또 웃긴 소문이 나중에 또 들은 얘기가 그쪽에 소문이 나기를 저희 오빠랑 이 친구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산다. 놀래지 마라. 그런 소문이 났단다. 우리 고향에 서울로 유학 간 스타들끼리 만나서 결혼한다. 뭐 소설책은 결말이 좋잖아요. 예쁜 소설이지. 그래서 아무튼 듣다 보니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오늘 또 뮤스 얘기랑 이런 거 재밌는 얘기 또 들었고요. 그때 우리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또 하도록 합시다. 예, 여러분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번에는 한번 한국 드라마 아까 저번 시간에 그랬죠? 아버지하고 첫 통화했는데 그렇죠. 그 드라마 결말을 알려달라고 그냥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였네.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그랬잖아요. 하나원에 와서 집하고 첫 통화하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 그렇죠. 근데 아빠가 뭐 드라마 결말이 말이 안 되고 물어봤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요. 거기 있을 때 남한 드라마를 좀 이렇게 접할 수가 있었는데 그 찬란한 유산이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다가 맨 끝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끝에 부가. 막 저희 집에서 밤새 보다가 결말을 봐야 이게 속이 후련한데 결말을 모르니까 막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가 바로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와서 그 결말이 뭘까가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원에서 딱 퇴소하자마자 나와서 막 찾아본 게 찬란한 유산 마지막에 그때 찾으니까 나왔죠. 그래서 그거를 딱 보니까 와 이게 막 10년 보고 체증이 내려간다. 그 사랑의 불시착이 그런 장면 나오는데 혹시 뭐 이 주옥 씨 얘기 듣고 그 작가가 그 모티브를 한 거 아닌가? 아니면 다 그런가? 작가님이 좀 댓글을 남겨주시길. 네, 그래서 저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가 딱 나오는 날짜를 그 저희 외삼촌이랑 아빠랑 이렇게 연락을 해서 알고 있으니까 바로 또 연락을 했는데 아빠가 그래 하더니 야 됐고 그 드라마 마지막이 어떠냐. 그래서 아빠 마지막에 글쎄 둘이 뽀뽀를 진하게 하더라고. 약하다 뽀뽀는. 그 주인공 누구예요? 한효주님이랑 그때 이승기님이. 이거 드라마 한번 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궁금한. 네. 그래서 아빠도 아니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달라고. 끝에 그게 어떻게 되냐고. 뽀뽀하는 거로 끝난다니까. 둘이 그 사랑이 결실을 맺었다. 맺었다 그런 거죠. 유산. 네. 근데 왜 16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CD가 중국에서 넘어오게 되는데 중국에서도 판매 전략 중에 하나가 재밌는 드라마의 끝부분을 자르면 나중에 다른 걸 팔 때 그 드라마의 끝부분, 재밌는 드라마의 끝부분이 있으면서 새로운 드라마가 있는 전체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CD 사면 그 찬란한 유산 마지막 부하고 새 드라마의 앞부 쫙 있는 거죠. 뒤에는 또 없고. 또 이 새 드라마의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 하나 보면 CD를 계속 두 개 사야 되겠네. 근데 이게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었던 거지. 근데
아버지가 계속 있었으면 그 마지막 분은 아직 안 나왔을 때인가 보네. 돈 주고 구할 수도 없고. 그렇죠. 아, 얘네가 그러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딱 보고 바로 탈북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히트신 드라마가 없어서 아직 마지막 화를 얘네 중국에서 못 들여보낸 거죠. 우리 한국 방송사에서 열심히 좀 각성 좀 해야 되겠다. 북한에서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한국 드라마는 한 몇 살 때부터 봤어요? 저는 일고등을 가서부터 봤었어요. 그래서 한국 12살, 13살? 그렇죠. 12살 그때부터 봤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있다. 그러고 이거는 보면 안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네, 이거를 또 어떻게 보게? 네. 그 저희가 1고등이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1등한 애들만 오는데 그 중에는 정말 공부를 잘해서 온 자연 수재들이 있고요. 자연수재? 네. 그러나? 그러고 네, 저희는 자연 수재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원래는 못 하는데 아빠 엄마가 과외로 해서 그냥 도와서. 애들이 그냥 막 계속 공부를 시켜서 온 인공 수재들이 있어요. 아, 거기선 자연수재. 그래서 네 저희는 자연 수재, 인공 수재가 있고 얘네가 이제 3학년쯤이면 완전히 갈린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인공 수재 중에 한 명이 보위부에서 핵심 그 간부 제일 높은 네, 우리 직책 밝히면 큰일 날 수 있어서 네 되는데, 왜냐하면 네, 우리 지역에 1중학교는 하나였고 그것에는 그 직함을 대면 다 알 수 있어서 핵심 간부의 딸도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 엄마는 우리 애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공부 안 돼. 어떻게 얘를 공부시킬까 하다가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를 데리고 와서 과외를 시키자라고 해서 딸을 막 애를 막 이렇게 닭달질을 한 거예요. 야 빨리 아버지라는 친구를 잘하는 사겨. 친구를 사귀어서 집에 데리고 와. 엄마가 밥은 다 해줄 거니까 너는 공부만 해. 해서 이 친구가 자꾸 나한테 와서 야 우리 집 한번 가자. 우리 엄마가 글쎄 바나나를 사놨대. 야 우리 집에 가면 귤이 있어. 자꾸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나도 궁금한 거죠. 보이부 누구 집? 궁금해서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걔네 엄마가 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며 하더니 참고서를 주면서 아유 우리 집에 역별이 돌대가 있어서 막 이러면서 너 한번 풀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가 그러면 나는 밥을 준비하러 가겠다 해서 엄마가 나가시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한 3-4시간을 자리를 비워주시더라고요. 얘 공부를 안 하는 애가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얘가 야 영화 볼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했더니 지네 집에 CD가 이만큼 있대요. 이불장 문을 탁 열더니 이불 밑에서 CD가 이따만큼씩 이렇게 있는데 다 한국 거야. 보이부 간부가 다 완전히 한국 거야. 그래서 없는 드라마가 없겠네요. 야 이게 어떻게 다 이렇게 많은 걸 난 처음 봐. 이게 다 이게 있어도 되는 거야 하니까 야 우리 아빠가 보이부인데 단속되는 건 다 우리 집으로 걸쳐서 나가는 거야. 다 보고 근데 봐도 어떤 드라마인지 우리가 검열하느라고 봤다 이러면 되잖아. 단속도 안 들어오겠지만 그 집은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단속하는 게 다 도와드려. 그렇죠. 와 그때 신선한 충격. 이게 이자들의 그렇죠. 우리를 우리는 이 맨날- 사회의 진면모구나. 우린 때려잡더니 사실 제가 탈북을 하게 된 계기도 이게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축소판이구나. 내가 사는 곳에서의. 와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하나를 탁 그때 넣었는데 그때 본 드라마가 김태희님이랑 설경구님의 싸움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그 영화였어요. 영화. 그래서 막 그걸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여자 주인공이. 야 남남 북녀라더니 너무 이쁘잖아. 말도 얼마나 목소리도 얼마나 이쁘게 내시는지 막 살살 막 귀가 막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연기 못한다고 여기서는 뭐 그래요? 깔때였겠는데 거기서는 그 나름 다 막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영화만 보다가 나름 생활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너무 황홀하고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고 걔네 엄마가 이제 올 시간이 돼서 영화를 다 못 보고 또 딱 저 마지막쯤에 끊고 집에 오려니까 이게 막 이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야 내가 앞으로 2달을 너 가위해 줄 거니까 빌려줘 하니까 얘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다 빌려줄 수는 있는데 너 내일 아침까지 무조건 가져와야 돼. 왜냐면 아빠가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내려와서 그냥 밤으로 온 집에 그냥 이불을 다 창문에 담요 붙이고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이러고 봤죠. 그 집도 엄마는 야 우리 딸이 능력 좋아서 그 그쵸. 공부잘한 수재가 맨날 그쵸? 와서 붙어서 맨날 와서 과외 쑥쑥하겠네 들어보는 거 성적은 안 오르고. 성적을 따르는 그 학교 가면 근데 또 다른 애들도 보는 애들이 딱딱 보면 있어요. 그래서 막 얘네가 어제 본 영화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얘기를 막 이렇게 지네끼리 어제 은성이가 이렇게 했잖아. 어머 걔네 그러더라 해서 알고 보니 다 한국 영화 본 지네끼리 그 고위층 애들끼리 지네끼리 다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날 내가 갔을 때는 그 얘기를 알아듣는 거지. 야 저거 어제 내가 본 거잖아. 막. 결국 인공 수재들이 사는 세상이 또 다르구만. 그렇죠. 뭐 나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럼 나는 우리도 그 김일성 대문학부 가면 있죠. 수재 인공 수재들이 있죠. 70%는 인공 수재지. 자, 근데 한국 드라마 중에 기억이 나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재밌고 뭐 이렇게. 남자 배우 너무 잘생겼다. 내가 봤던 것 중에 이거는 사실 뭐 거기 있는 많은 애들이 봤을 거예요. 친구라는 거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친구, 네. 노래도 유명하지 않나? 노래도 나오고 장동건 배우님도 잘생겼다고. 그냥 원래 좀 유명해. 국경적이라서 더 그게 좀 확산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노래는 그 일반 뭐 일하러 가고 오락회를 할 때도 그냥 공공연하게 불렀어요. 친구 노래? 네. 괜스레 그 힘든 날. 네. 이 노래. 부르고 뭐 농촌동원 나가면 다 부르고 합차 떼창으로. 근데 요즘에 이제 김정은이가 한국 드라마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남한 말투 없애라. 근데 거기서 네가 장군님이네 이게 유행해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때 학교 다닐 때는 뭐 유행어들이 있었어요? 그쵸. 저희 때는 네가 가라 하와이가 유행했어요. 친구가 네, 친구끼리 그래서 막 서로 막 의견이 달라. 재밌게 의견이 달라. 그럼 네가 가라 하와이. 네. 그냥 그래서 의견 다르면 니나 해라 뭐 이걸 네가 가라 하와이 이게 유행했고요. 또 이건 뭐 많이 아는 또 얘기긴 한데 애들끼리 서로 남한 말이 너무 재밌고 신기하잖아요. 그 남한 말을 따라하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데 단석원이 더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단석원이 야 니네 남한 영화 보고 남한 얘기하는 거지 하니까 근데 단석원 동지도 남한 말을 하시네. 저도 모르게 이 사람도 다 남한 드라마를 본 거죠. 거의 볼수록 또 단속원일수록 다 뺏어서 다 뺏어 다 맞지. 지가 남한말 하는 줄도 모르고 김정은이가 열받는 이유가 다 있겠네. 그죠. 그럼 뭐 이런 상황이면 뭐 김정은이가 열심히 북한 영화 만들고 드라마 만들어봐야 안 봅니다. 재미없어서 안 봅니다. 네. 너무 유치하고 촌스럽고. 다 알아요 이제는. 네. 그 뭐 아무리 뭐 충성을 그냥. 네, 그냥 소귀의 경일기죠. 이게 진짜 재미없는 게 나도 한국 와가지고 일단 어렸을 때 그 무슨 가령 소년장수 이럴 때는 그렇죠. 막 죽으라고 뛰어가서 보고 막 이랬는데 여기 오니까 이후에 50부가 더 나왔어. 그렇죠. 내 어린 시절과 함께하는 여기 말하면 은하철도 7 그렇죠. 그 속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야 저건 봐야지 하고 보는데 1, 2부 보고 재미없어서 못 보겠어. 아니 근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빠졌어. 근데 웃기면 웃긴데 그러면서도 또 봤어요. 대체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 갔는지 꼴을 좀 보자 하면서. 북한 드라마도 역사 드라마 뭐 액션 드라마 야 재미없어서 못 보겠어. 정말 못 봐주겠어요. 막 쥐어짜는 게 보여요. 막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그 괜스레 때 이렇게 그 스릴도 있고 그렇죠. 뭐 숨겨서 봐야 되고 막 이런 그렇죠. 것도 있지만은 또 한국 오면 와서 드라마 아직도 좋아해요? 또 오니까 너무 많으니까 또 이제 너무 많고 또 여기 생업과 학업의 기회가 있기 그런 집중을 해야 돼서 대학교 때는 사실상 거의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시간을 뭐 쪼개서 써서 모자랄 판에 그래서 와서 대학교 때 못 보고 와서 또 애 키우다 보니까 못 보고 오히려 한국 와서 더 못 보죠. 더 못 보네. 네. 애기가 네 지금 16개월입니다. 결혼 얼마 전에 했구나. 네. 아이 또 보다가 또 총각 분들 지금 실망했지.
결혼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국 드라마 얘기는 아마 들어도 좀 재미있는 것 같은데. 재밌어요. 네. 재밌는데 그 많은 드라마들 이제는 북한 사람들 거의 이제 그 마약 중독 비슷하게 잘 보고 있던 사람들이 김정은 이제 보면 그렇죠. 마저 죽인다고 하니까 엄청 그때 열받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아마 보이부가 제일 열받지 않을까? 그렇죠. 수입원이 이제 수입원이 없어져. 보이부 간부동지는 맨날 아유, 싸우고 보다가 정말 없는 거지. 이제 뺏을 것도 없고 아유. 안 들어오고 하니까 그죠. 그 마약 중독 끊기만큼 열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머니는 좋아하시겠네. 한국 와서 실컷 봐서. 너무 좋아하죠. 엄마는 아유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콘서트를 트롯맨들 콘서트를 오늘도 갔어요. 올림픽 저기 비 온다는데 올림픽 거기 가가지고 뒤늦게 선회팬이 된 거예요? 네 막그 빠순이 된 거예요? 이거 뭐야 그 플랜카드 막 이 얼굴 사진 막 해가지고 이러면서 엄마가 트로트 버릇 너무 자본주의적이 된 거 아니야? 한국 와서? 그거 문자 투표할 때는 막 계속 전화 와요. 지금 야 몇 번을 해라 몇 번을 해라. 야, 근데 오늘 콘서트 누구 콘서트? 오늘은 무슨 잠깐만요. 네. 이게 좀 며칠 있다가 나가는데 우리가 녹화해서 그래 우리가 누구라고 하면 바로 며칠 날에 촬영한 거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략 남자 아이돌이에요. 네, 여자 아이돌. 남자죠, 남자. 남자 트롯, 가수예요? 네, 트롯 가수. 가수? 네. 아유. 그래서 뭐 뒤늦게 뭐 이게 젊음을 네. 불태우시고 뭐 가슴이 두근거리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아니 이거 한번씩 한국 온 거 아니에요? 또 약간 번외 얘기인데, 그래서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엄마도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는데 뽀뽀하는 장면만 나오도 막 얼굴이 부끄러워서 그래요? 이러시고 막 어느 날은 하루 들어오시더니 막 글쎄 지하철에서 젊은 것들이 손을 잡고 볼을 비비더라. 막 엄마가 막 얼굴이 막 뜨거웠대요. 그 요즘은 즐기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러면서 무슨 찬란한 유산? 그렇죠. 둘이 뽀뽀를 했다니. 그러니까요. 그런 망측한 망측해. 결말을. 저거를 애들 앞에서 같이 안 본 게 다행이다. 이제는 즐기고 있어요. 즐기고 있어요. 이제는 뽀뽀 너무 약한데 뭐 이런 거 아니야? 아이고. 참, 한국 드라마가 참 북한 사람 여럿을 바꿉니다. 영향이 크군요. 네. 자 이게 혁명의 도시라고 하는 김정숙 군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거기 단속하는 보위원들 근데 거기 보위원들은 다 잡혀가지고 싸.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뭐 얼마나 또 백성들한테 또 못 맞아요. 살게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지들은 뒤에 가서 다 다 호박죽 까고 해먹는 있다. 거지. 참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사회가 북한이고 또 북한의 다 위선 중에 하나가 이제 비단 한국 드라마만 그런 게 아니고 당연하죠. 간부들이 가령 권력형 성범죄 얼마나 많고 나는 제일 진짜 더러운 게 북한인데 또 지들은 또 이게 한국에 와서 그 트집 잡는 게 태영호 의원도 대표적이지만 여자를 강간하고 도망갔다는 놈의 지들이 다 맨날 하는 게 그 짓이면서 그게 왜 나쁜 것처럼 아주 그런 거 아주 나쁜 놈처럼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만들어 씌우는 게 또 북한이기도 하고 아유. 보면 어이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 이중적인 모습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있다. 예. 오늘 재밌게 얘기 잘 들었어요. 네. 근데 유학을 왔는데 그 유학원 삶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하니까 그 시간 또 다음번에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은 자 우리가 탈북에서 국경 넘어왔어요. 네. 가면서 그때 또 한국 가면 어떻게 할 거라는 이 무슨 찬란한 꿈 같은 게 저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플랜이 예. 있었죠. 그래서 뭐 3일 만에 매일 계절이 바뀌는 걸 경험하고 그렇죠. 언제 안심되던가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걸 정말 지옥에서 천국으로 정말 딱 계단. 한순간에 느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메콩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메콩강에서 카약 같은 엄청 쪽배 타고 이렇게 흔들흔들 해가지고 딱 강에 기슭에 탁 닿으니까 앞에 그 엄청 큰 불상이 있는 D모양의 그 불상이 있는 그 대도시 가운데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그 브로커가 다 도착했다고 이렇게 뭐 손짓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에서 땅으로 발을 딛는 그 순간 이거는 제가 일생일대에 다시 경험하지 못하는 그 황홀과 희열과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그 어떠함.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죽기 전에 너가 이 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 하면
방콕 그 순간을 떠올려. 메콩강을 딱 건넜던. 네.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었지? 그게 네. 일단은 모든 이제는 청구 앞에서의 내 생명이 안전, 내 뒤에는 청구가 이제 더는 없고 내 생명은 안전하고. 그러니까 네. 거기 가면 안 잡힌 이제는 안전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렇죠. 저희는 그 외삼촌을 통해서 모든 과정이 어떠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너희는 국제적으로 또는 대한민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거기서부터는 북한과 중국이 일치할 수 없다. 너희는 보호받는 생명체다. 라는 걸 그때 체감, 이제 내가 정말 그 말만 듣던 그 상황 안에 내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걸 하면서 나는 더는 이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 나는 이제는 정말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온전한 그런 자유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어쩌면 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나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막 이걸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희열을. 그 첫발의 희열이 그렇다면 그렇죠. 내 생각에는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저쪽에 그 땅이잖아요. 네. 그 무슨 캄보디아 치앙마이. 네. 치앙마이. 근데 건너다 보이면 배 타고 가면서 저기야말로 이제 내 인생이 바꾸는 땅이구나. 그 시작이다. 가슴 네. 두근두근하다가 어죠. 네. 딱 내딛는 순간 드디어 네. 나는 해방이다. 네. 이제 북한도 안녕, 중국도 안녕. 빠이빠이. 네, 일체 나를 괴롭히던 모든 거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또 내가 거기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은 아직까지 거기에 남아있는 2,400만의 꿈이자 소망인 거예요. 지금 내가 그들의 꿈과 소망을 이룬 그 한 사람. 나는 접수를 못하는데 나는 드디어 했구나. 네, 그래서 내가 그들의 꿈 속에서 산다. 그러고 지금까지 내가 정말 꿈속에서까지 꿈꿨던 그 삶의 시작의 첫 발을 내가 지금 내딛는다. 와,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비행기 딱 탔을 거 아니에요? 네. 올 때. 네. 근데 그것도 할머니가 계속 너 비행기 타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죠. 또 느낌은 어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가 아유 우리 손주 손녀는 외교관이 됐으면 좋겠다. 니네가 비행기 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저는 비행기 탄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생각하는 그 비행기를 생각하면 막 그 이름 없는 영웅들 막 그런 데 보시면 비행기 막 그 바람 막 날리는데 계단을 막 착착 밟고 올라가는 그런 비행기를 생각했는데 자꾸 실내를 가서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비행기야. 아니 그래서 앉아 있으면서 비행기를 대체 언제 타는 거야? 창문이랑 있는데도 몰랐어? 몰랐죠. 이게 밤에 탔나? 밤에 타죠, 무조건.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일단 비행기를 봐야 비행기인 줄 아는데 통로로 그냥 해서 쑥 연결. 그냥 계속 이렇게 포크 같은 걸 걸어서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앉아 있는데 이게 비행기. 그러다가 갑자기 그래서 비행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막 그러다가 비행기 뜨는 그 느낌, 내가 공중에 뜨는 부유감을 분명히 난 느끼고 싶다 했는데 그냥 차가 빨리 다가 그냥 쑥. 그래서 좀 시시하다.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하늘에 있는 거야.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있는 거지. 비행기 별거 없네. 비행기 별거 없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를 거야. 아마 탈북민들 물어보면.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일단 집은 어디 받았어요? 그래서 집은 서울 동작구에 받았습니다. 좋은데 받았네. 네. 그때 많이 올 때인데도 자리가 났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도 운이 좋았네. 운이 좋았어요. 오빠가 그러니까 저는 그때 미성년자니까 나름 저보다 나이 많은 오빠가 이거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데 서울이 딱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근데 2개 중에도 1개는 당시 장애인 우선 뭐 해서 그 장애인 분들께서도 서울을 받기를 희망하셔서 가서 1개를 가진 걸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뽑았는데 저희 오빠가 뽑았어요. 네. 운이 정말. 올 때도 운 좋고 참 운 좋은 남매네. 운 좋게 와서 그다음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내가 유학 왔는데 그럼 그렇죠. 이왕이면 대학을 쫙 보면서 서울대가 제일 좋은 건 알았어요? 알죠. 그럼 서울대 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저보다 머리가 더 좋고 사실 더 시급한 나름의 인재라고 생각한 오빠가 빨리 학업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나의 일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해서 오빠가 대학을 가는 걸 제일 먼저 도왔고요. 그래서 오빠도 어디를 갈까 하다가 서울대를 생각하긴 했었죠. 근데 서울대를 가려면 무조건 수능 전반을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는 뭐 물리학, 수학 뭐 이쪽은 일반 학생, 여기 일반 학생보다 당시 더 잘했을지도 몰라도 나머지 뭐 영어, 뭐 국어 이쪽은 못하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또 한양대를 선택하게 됐는데 한양대, 공대도 뭐 나쁘지 않다. 나름 서울대랑 이렇게 맞먹는다. 공대 갔어요? 네. 아니 뭐 오빠도 거기서 네, 거기서 전공이 물리였거든요. 그 학교 다니고 네. 그 중학교 말고 또 일고등을 졸업하고 또 군사학교를 가서 거기서 물리를 오빠도 전공을 일고등 해서 졸업했구나. 네. 김일성 고등물리 거기 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쪽은 그쪽은 아니고.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지금 오빠는 이제 맞을 거예요, 거기. 김일성 고등물리 네. 양강도 쪽에 물리학 전문학교 그거 네, 그거 네, 맞아요. 그걸 졸업해서 한양대 지금 졸업했겠네요. 그죠. 이제는 전기공학 계속 까먹는데 뭐 전기공학인가 전자공학인가 그쪽을 뭐 네. 압록강에서 있었던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뭐 주옥 씨는 와서 오빠의 밥이라도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는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딱 대학교를 갈 때쯤에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이 공부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를 좀 다루자 해서 컴퓨터 자격증을 좀 따고 공부를 하다가 어떤 대학교를 갈지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갈지 말지부터 일단은 왜냐면 제가 유학으로 왔다고 하지만 그 꿈을 가질 때의 기준은 북한에서의 기준이고 내가 여기에선 새로운 기준으로 이제 새로운 세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돈 버는 것도 좋고 뭐 다양한 것도 있지만 가능한 좀 북한에 대해서 어떤 북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좀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속상하게 우리 사람들 속에서 이 우리들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서 어떠한 것을 막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점. 힘이 없는 거예요, 지식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저 사람들이 아프고 약간 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다를 좀 말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특히 내 상황도 내가 말할 수 있는 나의 지식도 없어서 그러면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대학교를 결정했고요. 대학교는 어떤 대학교를 갈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플랫폼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지식이지만 뭐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습득할 수도 있고 책을 통해서 습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동시에 그 지식을 어떠한 환경에서 습득하냐에 따라서 내 안에 어떠한 가치관이 생길지는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그 기독교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기왕이면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 포항에는 한동대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서울대 뭐 이런 거 보지 않고. 근데 네. 북한 뜰 때까지는 기독교 몰랐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또 기독교에 그렇게 또 저는 이게 약간 그 뭐 선교 방송 이런 건 전혀 상관없게 저희 개인적인 스토리니까 저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나름 신앙을 키워왔어요. 그게 어떻게? 또 다른 얘기. 네. 그래서 좀 다른 얘기기도 하고 또 학업과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저희 외삼촌께서 80년대 대학교를 가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80년대 대학교를 가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선동적이고 이게 사실상 참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게 좋지만 인간에게 대입했을 때 얼마나 이게 얼마나 많은 거짓과 선동과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면서 막 환멸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막 몸서리 치었대요. 와 이렇게 선동을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그때는 뭐 탈북의 스토리가 알려진 것도 없고 하니까 외삼촌이 그때 라디오를 만드셔서 직접 몰래 듣는 게 10년, 20년의 시간이 쌓으면서 그때 들은 방송이 극동방송이었어요. 극동방송을 들은 이유는 극동방송에서 기존에 탈북하신 분들이 어떻게 탈북을 했는지를 소개를 하는 코너가 있어서 그들의 탈북 루트를 보고 왜 그렇게 탈북하려고
그래서 그거를 다 시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됐구나.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국동방송 오늘 이거 대단한 샘플 네. 나왔는 사례가 국동방송의 영향력을 네. 보여주는 사례가 나왔는데 조만간 이제 유튜브 끝나고 국동방송에 초대될 것 같은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국동방송이 나온 네. 아무튼 선교가 된 네, 되긴 네. 되네. 그렇죠. 성교가 돼요, 진짜. 그래서 본인도 네. 들었어요 라디오를?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저는 못 들고 삼촌께서 그래서 그렇게 탈북 루트를 찾아서 결국 탈북에 성공을 하신 거예요. 언제요? 몇 년쯤에? 2010년 이전에 하셨어요. 성공을 하셔서 오셔서 그 다음에 저희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계속 쫄라하자 외삼촌 저희도 가고 싶어요. 그러고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북한에서 남한 사람과 통화는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잡혀가면 끝이니까. 그래서 외삼촌께서 그때 항상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는 이 아이들이 남한으로 오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래 기도를 해봐라. 기도하자. 기도하자. 뭐든 되겠지.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아멘의 의미와 약간 그런 세 단어를 저에게 계속 던져주셨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듣고 있다가 탈북하는 순간이 됐어요. 압록강. 강에서 오빠랑 그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강에서 첫 발을 딱 뛰는데 머리가 새하얘지더니 잠시만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될 생각이 뭘까?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사고치고 막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아빠 엄마가 다 커버가 가능했는데 한국 기도를 하다가 강에서 현장에서 잡혔다? 이거는 아빠 엄마 힘으로 도무지 커버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자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내가 의지해야 될 게 뭘까 했을 때 그냥 머릿속에 그냥 한다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강을 건너는 한 3분, 5분의 시간 동안 한 몇천 번은 외친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사람이 그렇더라고. 나도 그렇더라고요. 강을 넘을 때 야, 찾을 게 신밖에 어떻게 없어요, 될지 정말. 모르니까 아유 하나님 이번에 가게 도와주세요. 난 하나님 이런 말 하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이 그런 진짜 붙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때 종교라는 게 그렇죠. 그런 틈을 네, 타서 네. 들어오게 되더만. 네, 그래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냥 목구멍에 피가 터져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외치다가 달리다 보니까 진짜 거기 닿은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또 닿는 순간 나오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렇게. 한동대 얘기다 하다가 갑자기 네, 기독교 그렇습니다.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선전하는 네. 방송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네. 재밌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또 변하는지를 또 보여주니까 한동대 갔는데 네. 한동대는 거기 저 영어가 워낙 답답하더라고요. 야, 다 영어인 거예요, 진짜. 막, 저는, 그러니까 1고등에 있을 때 영어 교재를 달달 외워서, 서로 대학교별 경연이라고 하죠. 나갈 정도로 영어를 달달달달 외웠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가 되면서 다 필요 없다. 일단 돈 벌자 해서 생업전선을 몇 년을 하다가 여기 와서 네, 한 1년의 시간 있다 보니까 A, B, C, D는 알겠는데 나머지 X, Y, Z는 모르겠는 거예요. 와, 이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나. 막 내 자신이 막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이게 피를 토하도록 그래서 드라마를 못 봤어요. 이 드라마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애도 못 했어요. 연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어 공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정말 겨우겨우 턱걸이로 막 영어 같은 건 막 겨우겨우 따라가고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입학해서 몇 년도 졸업했어요? 저는 19년까지 해서 코로나가 또 터져서 졸업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19년까지? 그러니까 3년 4년을 스트레이트로 네, 쭉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뭐 약간 팁이라면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게 1학년 1학기 때를 잡지 못하면 4년 내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탈북 청년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얘기가 1학년 1학기가 첫 학기를 잡지 못하면 4년 내내 힘들어진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1학년 1학기 때 정말 빚을 내서라도 죽어라 공부를 해서 평점 한 3.2까지만 넘게 되면 어디 가든 그래도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 네, 명함을 내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든 최소한 150, 200의 장학금은 아마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디 가든. 그래서 그렇게 받으면 그 다음 학기는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했다? 그러면 나는 공부를 할 시간도
부족한데 나가서 일을 해야 돼. 왜냐면 우리는 도와줄 부모님도 없었으니까. 뭐 후배가 없잖아. 뒷배가 없으니까 나가고 알바를 해야 돼. 그래서 공부는 더 못해. 성적은 더 떨어져. 악순환에 빠진다. 악순환이.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죽어나가게 되면 선순환이 되고. 선순환이 된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저는 그래도 성적이 좀 이렇게 잘 나온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학기가 지날 때면 돈이 막 모이는 머리 좋은 수제인데 이거도 다했는데 머리 어디가? 돈이 막 모여가지고 막 그 선배 언니가 야 그 돈 모아라 너 저축해라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젊어서 대학교 때 뭐 이렇게 번 돈을 저축해서 뭐 할까 해서 여행 다니고 막 해외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한 16개국 다니고. 지금까지? 네, 막 진짜 컨퍼런스 많이 다니고 다녔네. 방학 그러니까 종강을 하면 해외 나갔다가 개강하기 전에 들어왔어요. 한국 네. 대학생들이 집착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학금만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과외도 하고 알바도 하고 저는 또 공모전을 정말 많이 했어요. 공모전을 하면 또 상금이 나오니까. 그 상금으로 네. 돈 벌어야 좀 특이한 경우다. 네. 이거 탈북민이 좀 하기 그렇게도 하고, 어려운데 네. 본인이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고 오빠도 졸업했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 부모님들이 바라던 서울 유학까지는 성공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오빠는 뭐예요? 그래서? 오빠는 주식합니다. 어? 아니 서울 와서 대학 나오고 주식? 주식합니다. 취직 안 하고? 취직을 했었어요. 그 막 3D로 컴퓨터 막 건물 막 만들고 막 캐든가 막 그런 일을 하다가 이것보다 주식을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번다. 근데 주식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을 펴고 공부하면서 해요. 아니 이렇게 전업 투자로 하겠다. 아니 별로 바지가지는 않은데 그 돈 벌긴 해요? 본인 비결 대기업보다는 대기업보다 많이 벌어요? 오. 오빠 나도 용돈을 좀 그렇게 많이 벌면서 쓰라린 실패를 맛보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대로 자본주의였구만. 네. 본인은 또 뭐 이제 웹툰 한다면서요? 저는 그래서 약간 저의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제가 거기 있을 때 받았던 한류 그러니까 남한 드라마와 같은 한류의 영향력이 저에게는 정말 제 인생의 새로운 꿈을 꿀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아주 작지만 달콤한 그런 거여서 또 다른 그런 한류가 만들어지면 누군가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드라마를 그래서 그게 원작이 될 만한 웹툰을 만들 때 약간 저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드라마 뭐지? 그 유명한? 그 사랑의 불시착. 그러한 원작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구나. 그렇죠. 네.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가 궁금한 거는 외삼촌이 아까 그 80년대부터 이 공산주의 이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왔잖아요. 네. 와가지고 그때 그럼 뭐 수제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외삼촌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그 외삼촌이 해산 농대를 졸업하셨는데 그때 거기서 그 약간 아시아에서 무슨 거중기 원리인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공식을 만들어서 아직도 거기 명예전당에 그 외삼촌 이름의 공식이 명예전당에 이렇게 농대 있어요?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머리가 좋으신 분이셨어요. 여기 와서 그 쭉 그냥 일을 전기기사 그런 일을 하시다가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네. 이 자유시장 와서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데 가족은 다 내려왔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오고 2013년에 왔는데 아빠가 2014년에 갑자기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엄마를 2016년에 모셔왔고요. 그래서 아주 엄마는 이제 가족도 다 엄마는 또 빠순이 되셨다고 하니까 속상해요? 아니면 엄마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엄마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셔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죠. 네. 본인의 그 끼가 그렇죠. 늦게나마 터져 나오셨네요. 찬또 우리 찬또 귀에 못이 박힐 것 같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젊고 활달한 게스트 모시니까 저도 같이 웃게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여기 또 스튜디오도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지금까지 또 좋은 말씀 수고하셨어요.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주옥 씨와의 인터뷰 이렇게 4개나 찍었는데 아무튼 조회수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제 채널은 안 나오는데 다른 채널에 나가면 좀 나오더라고요. 자기 채널도 있어요? 저는 사실 제 이야기만 애기 육아 채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북한 전 엄마. 북한 엄마. 네라고. 네. 그럼 뭐 여기 보시면 또 북한 엄마도 또 예, 봐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있죠. 예. 네. 그 일부부터 홍보를 했어요. 몰랐네, 내가. 예, 여러분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북한 엄마 채널 운영하고 있답니다. 예, 거기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